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진행을 맡은 서성환입니다. 창조경제가 추진된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연구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창조경제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 요소는 바로 정보통신기술, 즉 ICT 산업입니다.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기치로 경제 도약을 위한 발걸음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재유 제2차관을 모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ICT 산업 정책과 더불어 창조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비전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차관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지난 2월에 취임을 하셨고요. 이제 미래부 2차관으로 취임을 하신 지 3개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회부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창조경제 3년 차인 올해 2월 달에 ICT를 담당하는 미래부 제2차관에 임명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이제 정책 발전을 위해서 현장 소통을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다녀오신 곳들이 어딘지 그리고 또 다녀보시니까 많은 분들을 만났을 텐데 어떤 점들을 주로 느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소통을 위해서 저는 매주 2차례 전문가 간담회하고 정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조찬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또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간 제한 없이 이제 끝장 토론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ICT에 관한 최적의 정책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알뜰폰 현장이라든지 데이터 홈쇼핑, 사이버 침해 대응 관련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고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즉시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미디어 센터라는 게 있는데 공휴일에도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공휴일에 일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 사용료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관련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 그중에서도 바로 ICT가 핵심 요소인데요. 지난 3월에 KICT 전략 발표라는 이름으로 ICT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창조경제의 핵심을 ICT 산업 발전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KICT 전략 발표가 있었는데 기존 정책들하고 어떤 점들이 차별화가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이제 ICT 정책이 유망 산업에 대해서 기술 개발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보면 이번에 발표한 KICT 전략은 창조 한국을 실현하기 위한 선도 전략으로서 ICT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창의 인재 양성 또 창업 벤처 글로벌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CT 융합 투자 확대하는 내용인데 의료라든지 도시,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융합을 실현하고 융합 관련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또 공공소유를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ICT 성격 자체가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해외 진출이라든지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또 향후에 이제 유망한 분야를 9대 전략 산업으로 정해서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총 9조 원을 2019년까지 투입을 해서 2020년에는 성장률이 8% 이상 되도록 하고 생산은 240조 원 그리고 수출은 2,100억 불 이상을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앞으로 그 활로가 되어줄 ICT 산업인데요. 우리만의 ICT 전략이 바로 이제 KICT 같은데 이거를 지난번에 열렸던 APEC 정보통신자관회의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다고요. 해외 그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이런 정책, 그다음에 정부 주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난 3월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PEC 정보통신 장관회의에 참석해서 KICT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응을 보니까
미국, 말레이시아 등 정부 관계자 그리고 AT&T 등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한 호응이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미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ICT 정책 사례를 만들어서 매우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석하는 길에 이제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또 일본하고 양자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라든지 정보 보호 분야 그리고 기술 표준화해서 앞으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국내 IT 산업을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글로벌 기업이 됐고요. LG전자만해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좀 하드웨어 쪽에서는 강점이 있는데 반면에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이게 네. 둘이 균형이 잘 맞추면 참 네.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쪽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이제 차관님의 정부의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앞장섰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가치를 잘 인정을 안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그 ICT 강국이 되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비전 전략을 선포했고 올해 4월 달에는 KICT 소프트웨어 글로벌 선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글로벌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R&D의 체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연구실을 이제 소프트웨어 연구센터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또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2017년까지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국의 80% 수준 이상으로 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도 50개 이상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나와야지 아무래도 고용 창출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ICT 산업 앞으로 핵심은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바로 사물 인터넷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당연히 우리도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현 주소는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계획이신지. 2013년에 이제 IDC라고 하는 시장 조사 기관이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사물 인터넷 잠재력이 2위에 달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IoT 그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스마트 시티와 헬스케어에 관한 2개 실증 단지를 부산과 대구에 각각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가전, 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전략 분야의 실증 사업을 통해서 초기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공간 지원이라든지 또 IBM,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벤처 IoT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IoT는 특히 보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IoT 자체의 보안이 내재된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IoT 분야에서 우리가 보안 강국이 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전과 전략들도 갖고 계시고요. 또 그동안에 3년 동안 창조 경제를 추진해왔던 나름의 또 성과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에 그 아이디어만 있는 중소벤처기업들,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지 못해서 많은 애를 먹었었는데요. 미래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런 기업들을 돕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들 지원해주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중소벤처기업들이 그 자금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창업부터 성장 그리고 회수 제도전이 이렇게 그 성장 단계별로 촘촘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는 계획을 금년 초에 5개 부처가 합동 업무 보고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창조경제 혁신 펀드를 5천억 원 이상 조성을 할 거고요. 또 기술금융을 통해서 20조 원 이상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에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서 상담과 펀딩이 원스톱으로 지원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는 등
회수 시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금 부족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많이 해소가 될 것 같네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역할을 이제 중추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실은 저희도 그 보도를 통해서 몇 군데를 개소식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개소가 돼 있고 센터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제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에 기반을 둔 대기업이 융합해서 그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구체적인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대구, 대전, 전북, 삼성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설을 했고요. 금년 들어서 이제 광주, 충북, 부산, 경기, 경남 이렇게 총 9개를 개설을 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추가적으로 8개를 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면 이제 작년에 개소한 대구의 경우에는 18개 창업팀이 이미 그 입주해서 보육 그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투자도 유치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대전의 경우에는 10개 기업이 입주돼서 이제 보육 지원을 받고 있고 해외 진출을 위한 그 지원도 3개 기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 조성들이 돼서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올해부터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창조경제센터에서 조금만 더 부연해서 여쭤보면 정부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적으로 가는데 이 창조경제센터 각 지역별로 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역할도 한 몫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주도 사업은 아니고요. 정부가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여건만 조성하고 거기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하고 거기에 이제 엮여 있는 대기업이 협력해서 중소벤처기업들은 해외 네트워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타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후원해주고 있는 기업들은 또 적극적인 역할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그 판교를 지나다 보면 이것은 조금 다르다 기존의 도시와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일단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보면 꽤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NC소프트, 그다음에 뭐 넥슨, SK CNC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IT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밸리라고 하나요? 이게 정부가 특화시켜서 이것을 이렇게 발전시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창조경제 밸리는 이제 2단계로 추진을 하는데 현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1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판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건데 현재 거기에 그 게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 유망 기업들이 많이 입주는 해 있습니다만은 창업 보육 기능이라든지 또 새롭게 신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관련 종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시설과 또 산학연 협력을 할 수 있는 공동 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입주를 시켜서 창조경제 밸리 센터를 우선 그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이 이제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서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그 도로공사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컨벤션 센터라든지 그 거주, 뭐 교육 이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더 성공 가능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꼭 그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CT 산업의 이제 재도약에 대한 이제 과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모두 말씀 중에 얼핏 나왔습니다만 이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하면서 또 가장 취약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보안이거든요. 우리가 이 보안 분야에서 안타깝게도 많이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앞으로 이 보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정부가 이것을 시큐리티 발전 전략 이렇게 해서 추진해 가기로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거는 그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 정보 보호 강국은 아닙니다. 인프라만 강국이죠. 인프라 강국이고 이제 하드웨어 분야 이렇게 강국인데 앞으로는 정보 보호 강국을 만들어야만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이버 보안 강국 실현을 위해서 정보보호 산업 육성의 뒷받침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지난 4월 2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가 이제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정보보호 산업을 창조경제 블루오션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IoT 융합보안 실정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정보보호 R&D 예산을 확대하고 우수 보안 인력도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019년에는 현재 시장 규모가 7조 6천억 정도인데 15조 가량으로 늘어날 거고요. 네네. 또 수출도 현재 1조 5천억 정도인데 3배 늘어나는 4조 5천억, 그리고 일자리도 19,000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네. 현재 국회 심의 중인데 네. 정보보호 산업진흥법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보보호 산업을 법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ICT 산업을 앞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전략을 갖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저희가 앞서 가려면 글로벌 표준, 예. 여기에서 저희가 좀 주도권을 쥐어야지만 후발 국가들이 따라오면서 저희 것들을 이용하고 말씀하셨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근거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활동들을 할 텐데 거기에 수익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분야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작년에 그 부산에서 ITU 전권회의가 개최된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때 그 ITU의 그 표준화 총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인 이재섭 박사가 표준화 총국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잘 협력을 해서 ITU를 통해서도 표준화 논의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태 지역 내에도 그 아태 전기통신 표준화 기구가 있는데 저희 나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서 또 아태 기준에서 우리가 표준화 활동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거고요. 또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그 선진 시장하고 개도국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그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 글로벌 창업 지원센터 또 글로벌 혁신센터를 통해서 현지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또 전문가 멘토링을 해서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돕고요. 또 신흥 개도국에 대해서는 정책 자문이라든지 전문가 파견,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신흥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기반의 해외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민감하기도 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 통신 관련 이슈, 미래부가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통신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갤럭시 S6가 새로 출시돼서 최근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해요, 과거처럼. 그런데 싸게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판매점들은 보조금을 너무 깎아서 장사가 안 된다. 답답하다. 이런 불만들을 얘기하고요. 어제 오늘 이렇게 통신사들이 1분기 실적을 내놓는 거 보면 실적들이 갑자기 막 좋아져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마케팅 비용을 못 써서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효과처럼 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 됐느냐. 처음에 출범할 때는 이제 제정할 때는 나름 취지가 있었는데 조금 모호해진 상황이 됐는데 질문드릴 게 많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단말기 유통법이 작년 이제 10월에 시행이 돼서 이제 6개월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에 시행되면서 10월 달에는 그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숫자가 좀 줄어서 시장이 위축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6개월 시행을 해보니까 실제는 전체 개통 건수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 고가 요금 가입자 위주로 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기기 변경이라든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이 그 지급이 돼서 그런 그 차별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이번에 4월 24일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이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12%였는데 20%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금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갤럭시 S6가 이제 국내 판매되고 있는데 전에는 최신 폰이 출시되면 초기에는 지원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6가 판매되면서부터는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고 이게 이제 이동통신 시장에 아마
그 변화를 상징하는 그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과도기라서요. 네. 과도기라서 이런 문제들이 막 이제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들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 통사들도 마케팅 비용을 아껴서 이익이 저렇게 많이 남다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지 되거든요. 예. 가령, 통신료 할인,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조금 더 상한을 높이는데 대신 최고가 요금제에 한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장의 수요 소비자들의 그 원하는 바하고 좀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제 단톡법 폐지하자 알고 계시죠? 예, 이 움직임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다 보다도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될 논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예, 정부는 그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게 이제 정부의 큰 정책 목표 중에 하나로 돼 있고요. 그렇죠. 또 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경제의 선도 역할을 하게 하고 앞으로 그 5세대 이동통신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콘텐츠 이런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는 또 통신사업자의 여력을 또 사실은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한데 단말기유통법을 이제 6개월 시행해 보니까 그동안에 그 고가 요금제 가입자한테만 많이 지급되던 그 지원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저가 요금제 또 기기 변경 가입자한테도 지원이 이렇게 확대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차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가계통신비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인하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시행한 결과 지금 긍정적인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의 그 긍정적인 효과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또 향후에 이제 그런 보완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해서 필요시에는 그 관련 그 법제도라든지 제도를 이제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당부드리면 무조건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로 이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시지 말고 같이 뭐 머리를 맞대서 그럼 중간 점검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있는 건 저희도 고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좀 열린 태도로 한번 접근해 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제 관련 법들이 그 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법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차관으로서 바통을 넘겨받으셨어요. 넘겨받으셨고 이제 한 첫발을 떼셨는데 그 차관님의 목표, 그다음에 또 우리 미래부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계획 그리고 포부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부와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과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국민하고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또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보통신을 지난 6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정보통신 강국을 이루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보 보호라든지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가 진정한 정보통신 선진국이 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국민소득 4만 불, 5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